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심화이론의 마지막 편이죠.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은 6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3개의 장입니다.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2문제, 지역분석, 개별분석, 가격제 원칙.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방식에서 3문제 안파, 3방식이 있죠. 하나, 둘, 3개 하고 기타 평가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수가 6문제, 15% 내외로 출제한다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34강은 점프업 연습 문제인데요. 여기서 지금 1장, 2장, 3장을 전체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1장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 감정평가의 분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평가의 분류 중에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소급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의 원칙은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함이 원칙이에요. 개별 평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 평가할 때, 감정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있으니까 원가법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번은 감정 평가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이 있는데, 세무 공무원은 일상 업무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수준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3차 수준. 다음 내용을 일괄 구분 평가, 독립 평가로 구분하라 했는데, 철거 조건부 나지상정 평가는 독립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림 공장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산림은 토지와 나무가 이게 사실은 물건이 2개죠. 물건이 하나죠. 물건이 하나. 물건이 하나인데 가치가 다르다면, 그러니까 물건이 같은데 가치가 다른 경우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구분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토지가 묶여서 물건이 하나인데 가치가 다르니까 나눠서 평가한다. 잔여지 평가는 가령 이렇게 잔여지, 물건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가령 여기가 도로로 편입됐다. 나머지 잔여지를 평가할 땐 일부분을 평가한다. 그래서 부분평가입니다. 일필지가 여러 획지로 이용된다. 물건이 하나인데 가격 수준이 다른 거죠. 여러 획지는. 그렇다면 이것도 구분평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여러 필지가 한 획지로 이용된다. 필지가 물건이 여러 개인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입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기서 이제 독립평가를 얘기할 때 여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죠. 근데 건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독립평가지 않습니까? 독립평가, 조건부 평가이기도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만일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역분석, 개별분석인데 가끔 한 문제씩 나오게 돼요. 지역분석은 근데 이 문제가 전에는 자주 나왔었는데 나오는 게 너무 뻔해요. 나올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요즘은 뜸합니다만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동일수권으로 나눠지는데, 인근지역의 정의는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인근지역이다. 근데 이 범위는 어떻게 정했니? 라고 하면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근 지역이에요. 뭐 기타 등등이 있고. 그래서 지역란, 이 인근 지역 내 부동산 간에는 상호 대체, 바꿀 수 있고 경쟁, 가격에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겠죠.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바로 인근 지역이고요.
지역은 유동적, 가변적 계속 바뀌는 거죠.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 패턴처럼. 범위를 확대하면 이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크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곤란하겠죠.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건데, 그리고 범위를 너무 축소하게 되면 이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좁으면 거래 사례가 없죠. 그래서 사례 수집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사 지역이란 이제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이 동질적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과 비교를 통해서, 얘가 인근 지역이고 유사 지역이라면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만 같이 인근 지역의 진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명확히 한다. 적정 가격 수준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동일수급권은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포함해서 주변 용도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대체 경쟁과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가장 넓은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서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최연방권,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대체 관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동일수급권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에다가 주변 용도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라는 거죠. 주변 용도 지역. 주변 용도 지역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근 지역과 같은 용도로 전환 혹은 이행되고 있는 후보지와 이행지를 말한다. 그렇죠? 자, 여기 인근 지역이 있는데 주변 용도 지역이 있다면 이 주변 용도 지역이 여기 택지인데 여기가 농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택지가 될 거예요. 전환되고 있는 후보지 혹은 이행되고 있는 이행지. 그래서 주거지는 이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경제가 성립되는 가장 넓은 범위니까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는 통근 가능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상업지는 수익성 측면에서 유사한 지역 범위에 있을 거고, 공업지 같은 경우는 자, 경제성이에요. 생산, 판매 등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성 있는 지역 범위에 위치한다. 후보지와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이나 이행 후죠. 지금 이게 전환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전환 전이고 얘가 전환 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농지지만 택지로 될 거니까 전환될 용도, 즉 전환 후 토지 용도별 동일수권과 일치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숙도가 낮다면 언제 택지가 될지 모르니까 농지로 보니까 전환 후로 보지 않고 전환 전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은 이것은 가격제 원칙이에요. 평가 원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문제를 냈는데 동일 효용을 가진 부동산은 가격도 거의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대체 원칙입니다. 즉 대체 원칙은 수요 공급에 있어서 대체 효과가 같아요. 효용이 같다면 서로 바꿀 수 있고, A, B 부동산. 그러면 얘가 10억이고 얘가 뭐 8억이다 라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니까 얘는 가격이 오르고 얘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9억이 되어서 결국 가격도 같아진다. 그러면 자, 이 대체 원칙은 비교 방식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효용이 같다면 가격이 같아지니까 효용이 같은 대체 가능한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가져다가 비교해서 평가하면 되겠구나 라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정 지역의 상가가 과잉 공급되면 상가의 가격은 정상 수준 이하로 하락한다. 이것은 경쟁의 원칙이죠. 경쟁의 원칙. 주변에 공장이 이전되면서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이것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외부 효과와 관련된 원칙이에요. 10억짜리 건물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예스카를 설치하였더니 10 플러스 2는 12여야 되는데 15가 된 이유가 뭘까라면 생산비는 2억이었지만 기여도가 5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 원칙은 각 기여도의 합이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재상주택의 욕실과 부엌은 크지만 거실이 작다. 이거는 설계 불량이래요.
밸런스가 깨졌죠. 이렇게 설계한 거는 거실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기능이 떨어지니까 밸런스가 깨졌다. 균형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 주변 지역이나 시장 수요에 어울리지 않게 과소개량된 부동산. 적합하지 않죠. 시장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7번 대상 부동산이 집약한계의 토지 이용이라서 가격이 높게 평가되었다. 집약한계는 우리 7편에서 이윤극대화 집약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겠죠. 그죠? 이게 7번이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이건 뭐냐면 부동산의 수익은 체증하다가 체감하는데 체증하는 마지막 구간까지 이것이 이윤극대화 집약도다 이거예요. 현재는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빌딩이다. 빌딩의 가치가 공실률이 낮은 오피스 빌딩보다 높게 평가됐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에는 얘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공실이 다 채워질 거고 전철역이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높아질 수 있다. 공실률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평가 가격이 결정된다는 원칙이 예측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도 사려는 사람 수요와 팔려는 사람의 의도 공급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복합부동산의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평가한 것은 수익 방식에서 자, 전체 수익 중에 건물의 수익을 뺀 나머지 수익이 토지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일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라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에요. 변동의 원칙은 예측의 원칙과 더불어 시간과 관련된 원칙인데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의 기준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일을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해야 된다 이거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가령 뭐 6월 1일이다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죠. 평가일은 그 이후일 테니까 격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를 평가할 때 상업지역의 가치에 준하여 평가한다. 지금 분명히 여기가 상업지인데 여기가 공장이 있어요. 그럼 공장 용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비용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면 상업지역으로 이용될 수 있었죠. 그걸 감안해서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이렇게 됐고요. 다음 2장입니다. 2장의 점퍼 변수 문제를 보면 그렇죠? 이것은 659쪽에 있죠. 여러분들. 맨 장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각 장에 여러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이것은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시상가액은 최종 결정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 수익, 비교 수익으로 평가한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가중치를 두었어요. 비교 방식의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두었죠. 그래서 시상가액의 조정은 이렇게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20%니까 1,700, 절반이니까 4,500, 30%니까 3,000. 얘를 다 더하면 9,2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산계획을 조정해서 이걸로 최종 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원가 방식이에요. 준공 후 10년이 지난 상가가 있다. 지금 현재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자, 기준 시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에요. 제조도 단가 C는 3억이다. 근데 준공 후 10년이 지났다. 이게 경과년수죠. 자,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는 20년입니다. 20년. 그러면 자, 기준 시점 현재 평가 가격은 얼마인가? 새 건물일 때 3억인데 10년 동안 감가상각됐겠죠. 그래서 항상 평가 가격은 제조단원가, 즉 기준 시점 현재 새 건물로 만들었을 때 가격에서 감가 누계액, 우리 사례에서는 10년 동안 감가상각액이 된 금액을 빼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감가 누계액을 구할 때 지금 이제 복선가격 정액법이니까 매년 상가액이 같아요. 30년 동안. 30년으로 나눠야 되는데 3억을 나누면 안 되고
잔가율이 10%이므로 2억 7천만 상각이 됐겠죠. 그래야 나머지 10%인 10%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남아있을 테니까 2억 7천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30년으로 상구 27이니까 9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900만 원씩 상각이 돼서 2억 7천 상각이 되고 잔가가 3천만 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하면 10년이니까 곱하기 10으로 하면 9천만 원이죠.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새 건물일 때는 3억일 텐데 자 10년 동안 9천만 원이 0.9억 상각이 되었을 테니까 2억 1천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액법을 보셨고요. 자, 이번에 상환기금법은 다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복리이자가 매기 발생한다는 전자에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경과년수 10년이고요. 잔존내용년수도 10년이네요. 잔가율은 0이에요. 그러니까 즉 얼마를 상각하면 되는 1억을 상각시키는 방법인데 정액법에서는 20년으로 나누니까 500만 원씩 상각이 됐는데 자, 요게 지금 C는 1억이에요. 잔가율이 0이니까 누계액이 1억이라는 거예요. 감가 누계액이. 맨 마지막 년, 20년 차에는. 근데 상환기금법에서는 복리 이자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얼마씩 모으면 되겠니? 넣으면 되겠니?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감채인계수를 곱하면 이게 매년 감가액이 됩니다. 20년짜리 감채인계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0.01746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01746을 1억에다 곱하면 174만 6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1746만 원 이렇게 되겠죠. 1746만 원. 이것이 감가 누계액이죠. 그러면 1억에서 1746만 원을 빼면 얘가 감가 누계액이니까 답이 8254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액법과 비교해 보면 정액법은 500만 원씩 상각해야 되는데 상환기금법에서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1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14만 6천 원을 20년 넣으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지났으니까 1746만 원만 뺀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이번에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인데 정률법은 상각률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조다란가 곱하기 1-정률의 경과년수 승. 이것이 이제 공식입니다. 그럼 1억에다가 지금 상각률 정률이 20%니까 1-0점이고 경과년수는 3년이니까 여기다가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인승 이건 익숙하시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상각이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건 0.8의 3승이잖아요. 0.8을 3번 곱하면 0.512가 됩니다. 여기서 1억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럼 5,12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방법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원가법에 의한 세 가지 방식을 다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교 방식으로 가봅니다. 5번에서는 비교 방식인데 비율수정법에 의한 비준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비준가격을 구할 때는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이제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곱하고요. 써볼까요? 사례부동산이 1억에 거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1억에 거래됐는데 시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점 수정치를 곱해줍니다. 기준 시점 현재의 가격이라면 얼마일까? 이건 과거에 거래된 거니까. 거기다가 위치, 이거는 시점 수정치. 위치 이것은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를 곱하고 크기나 쾌적성은 개별요인 비교치예요.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사례부동산의 평점이 100인데 원래 이 비교치라는 것은 대상을 분자해 놓고 사례를 분모해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례가 100이니까 분모는 항상 100인 거예요. 100분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억에다가 곱하기 0.8 이렇게 곱하면 되고
얘는 100분의 5니까 1.05. 얘는 100분의 90이니까 0.9. 얘는 100분의 110이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상승식에 의한 계산이다. 서로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8,316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5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비율수정법에 대한 계산을 해보셨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개념은 사례의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사례의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실질임료는 뭐냐면 지불임료 외에도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 운용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예.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으면 거기서 이자 수익이 나죠. 요즘은 금리가 낮아서 뭐 몇 푼 안 되니까 다 월세 전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리 낸 거는 일시적 성격, 선불적 성격. 미리 냈잖아요. 1년치를 미리 냈다.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 상각에. 그리고 미상각액에서는 1년치를 미리 받았으니까 까지 않은 달 부분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죠. 이런 것 등이 지불임료와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였다. 진위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준공 후 10년경과 잔존 경제적 내용 연수가 40년. 그러니까 이 경우는 10년이 지났고 40년 남았어요. 총 50년짜리고 잔가율은 0입니다. 제조도량가는 5억이기 때문에 자, 감가 누계액은 지금 매년 감가액은 5억을 50년으로 나누면 500만 원이고요. 아니죠. 100만 원. 50년 5억이니까 100만 원. 10년이면 10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 1000만 원. 공 하나 빼먹었네. 왜냐하면 10년이면 1억, 50년이 5억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누계액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을 곱하면 1억이 되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감가 누계액은 1억이다. 평가액은 얼마냐 그러면 5억에서 1억을 빼면 되니까 4억이죠. 맞는 거고. 상환기금법으로 평가한다면 매년 상각되는 금액이 1000만 원보다 작겠죠.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자가 발생해서 5억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 1000만 원보다 작으면 누계액도 1억보다 작을 거고, 그러면 4억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죠. 틀렸습니다. 만일 잔가율이 10%라면 이것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잔가율이 10%라면은 상각 금액이 지금 5천만 원을 빼야 되니까 4억 5천이겠죠. 그냥 계산 안 해도 맞는 거죠. 평가 금액이 더 큰다. 해보면 4억 5천을 50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5945니까 900만 원이에요, 이번에는. 자, 상각 금액이 적잖아요. 잔가율이 있게 되면. 그러면 9천만 원이니까 누계액은 9천만 원. 10을 곱하면 그래서 5억에서 9천만 원을 빼면 4억 1000이 되죠.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건 아니지만 해본다면 굳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연수법의 단점은 실제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처럼 관찰감각법과 병행하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8번은 이제 수익 방식인데, 수익 방식은 가장 어려워하는 여러분께서 기본 논리가 뭐냐 이거죠. 수익이 발생한다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그러면 미래, 장래 기대되는 편익, 그게 여러 가지, 편익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뭐 이게 만약에 임대료 수익이다 그러면 이게 편익이고 수익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바로 가치다, 수익 가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 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임대료 수익과 그 다음에 자본이득, 시세차익이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소득이득이라고도 하고 시세차익은 자본이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환원법이 있는데 직접환원법에서는 말 그대로 직접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식과 같아요. 이렇게 환원이율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반면에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은 얘하고 달리 보유기간을 가정해서 그 기간 동안 뭐 5년을 보유하겠다. 그럼 5년 동안 예상되는 가령 세후연금수지, 세후지분복기에 이제 팔아요. 여기서는
그것을 현재 가치화하는 거예요. 자, 미래 현금 흐름을 여기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유기간 동안 세후 현금 수지나 세후 지분 복귀. 여기는 파는 개념이 없지만 매도를 가정하지 않지만 얘는 일정 보유기간 후에 매각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원이율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할인하여. 그죠? 네, 이렇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론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요. 저는 9번 문제로 가보면 다음 상황용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해라. 자, 직선법에 의한 환원이율은 얼마인가? 우리가 환원이율은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건데 자본회수율. 자본수익률이라는 것은 수익률은 보는 관점이 반대인 경우에 반대로 할인율이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의 개념이고 자본회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감가상각이 되니까 회수하겠다. 상각되는 만큼 이런 개념이에요. 감가상각은 자본회수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자 지금 자본환원율을 구할 때는 자본수익률에다가 자본회수율을 구해야 되는데 자 자본회수율은 뭐냐면 25년 남았기 때문에 n분의 1, 25분의 1이니까 4%. 그죠? 곱하면 100이 되니까. 25년 남았으니까 매년 4%씩 상각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씩 회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6에다 4를 더하면 10%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을 구하고 투자 여부를 평가하시오. 그러면 자, 환원이율은 10%죠. 그러니까 6 더하기 4 10%로 환원이율로 순영업소득 90억을 나누면 이거는 900억이 되겠죠. 평가 가격은 900억인데 투자를 1000억 하래. 그럼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건 안 합니다. 기각을 해야 돼요. 만일 위 조건에서 부동산 내용연수가 무한대인 토지라면 자 무한대라면 자본회수를 할 필요가 없죠.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러니까 6%로 나누면 돼요. 6%로 90억. 토지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 건물이라면 900억이 되지만 그럼 6일은 6, 6, 5, 30, 1,500억이 되잖아요. 가치가 올라갔어요 벌써. 수명이 무한하니까. 그런데 1,000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사도 500억이 남죠.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500억이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년 동안 매년 생각되는 금액에서 복리이자가 발생한다면 지금 여기 직선법에서는 4%에다가 25년 이렇게 하게 되면 100%가 회수가 되죠. 그러니까 매년 4%씩 25년을 회수하면 100%가 되는데 그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얘보다 낮은 비율로 회수해도 100%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제하에 자본회수율을 구하는 방법, 즉 상환기금법, 연금법의 기본 개념은 매년 생각되는 금액에서 복리이자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자본회수율을 구하면 직선법, 얘는 이자가 없는 경우죠. 보다 낮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이 이자가 뭐냐 그러면 무혐이자율 혹은 안전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생한다. 가령 무혐의자율이 1%다라고 하면 그것이 발생한다라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고 그 소모성 자산인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은 재투자가 불가능하니까 무혐의자 은행에 넣어놓는다. 상각되는 금액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연금법은 자본수익률로 재투자된다. 당해부동산의 자본수익률로 재투자된다. 그러니까 얘보다 높죠? 가령 2% 이렇게 재투자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환기금법은 가령 금리가 1%고 자, 그 다음에 연금법은 금리가 2%니까 높은 금리로 축적을 할 때 더 낮은 비율로 회수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액의 크기는 연금법이 제일 큰 거예요. 자본회수율이 작아지잖아요. 자본회수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아까 토지에서 보셨지만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법, 상환기금법, 높은 금리, 낮은 금리, 금리가 없는 직선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3장의 점퍼 변수 문제인데 3장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법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시제도는 토지와 건물로 나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개별 공시장은 개별 시군구장이 1월 1일을 기준인 시점으로 하는 거고, 결정 공시일이 토지는 5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은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에. 그러나 이제 개별이 들어가게 되면 조세 부과를 위한 기준이에요. 혹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고, 단독주택은, 그리고 공동주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표준주택은 결정 공시주체가 누굽니까? 표준주택은 결정 공시주체가 이것도 국토부 장관, 이걸 토대로 해서 시군구장.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은 결정 공시일이 4월 30일까지고, 그렇죠? 역시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개별자가 들어가면 조세부과입니다.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조세부과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표준지 선정 기준은 대표성,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그 다음에 중용성, 그러니까 어느 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 표준적인 토지여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성, 이용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분이 명확해야 되죠. 확정성이에요. 이렇게 표준지 선정 기준이 되고, 표준주택의 선정 기준도 같아요. 가격의 대표성, 건물 특성의 중용성, 건물 용도의 안정성, 그죠? 용도가 자꾸 변하면 안 되니까 외관 구별의 확정성,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장과 2장, 3장에 걸쳐서 점프업 연습문제를 통해서 전체를 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론 강의를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네요. 다음 시간은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